푸틴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게 됐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또 기사도 있더라고요. 제 추측에는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김정은의 눈을 자세히 보면 눈가가 막 촉촉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김정은 입장에서는 선물 보따리를 이번에 안겨준 거예요, 푸틴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올해 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6위였다가 올해 5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거든요. 지금 북한이 지금 36인가 그렇게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러한 군사 무기 수준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압도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회담 결과에 이제 아무래도 우려를 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이제 한국의 개입 가능성을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2022년 2월 24일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긴급 군사작전 명령 1호 발령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벌어졌죠. 당시에 우리 한국 정부는 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의료 물자나 그다음에 일부 공병 물자, 방독면을 비롯한 구호 물자 등 일부의 비전투 물자를 지원해 줬어요, 사실은. 근데 그동안에는 살상용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했고 우리는 그렇게 지원을 안 해왔는데 사실 2022년에 제가 그때 당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우리 한국의 150mm 포탄이 미국을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최초 인터뷰를 했던 사람인데 당시에는 제가 말 못했지만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도 있었고 이런 전쟁에 직접적인 개입이나 이런 부분을 좀 우리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을 통해서 우회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사실 당시에 푸틴의 대통령도 굉장히 불만을 표출했죠. 더 이상 한국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 개입하지 말고 신중하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난해 푸틴이 북한으로부터 152mm 포탄 약 100만 톤에 달하는 군수 물자들을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했고 러시아가 또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한국 정부가 155mm 포탄을 지원해 준 게 빌미가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 이제 전략적인 포괄적 그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게 됐는데 언론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또 기사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초췌해지고 얼굴도 눈도 충혈되고 김정은이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 추측에는 김정은이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너무나 기쁜 나머지 김정은의 눈을 자세히 보면 눈가가 막 촉촉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야.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마땅한 국제사회에서 이목을 받지 못했고 뚜렷한 외교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인민들로 하여금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러한 어떤 지도력의 한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고 비난을 받았고 또한 북한 내 강경 군부 세력들이 있어요. 그 김정은은 항상 그런 것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푸틴의 방북을 성공시켰고 그 다음에 준 군사 지원과 준 군사 동맹에 가까운 이런 동맹 협정 체결을 맺은 엄청난 그러한 성과물을 나타냈던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이번 북러 협정 체결의 내용을 보면 좀 주목할 게 북러 간의 군사적 지원 공조에 대한 부분만 명시된 게 아니라 군사기술 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AI, 우주, 그 다음에 이외에 IT 관련 기술과 그 다음에 일정 부분 경제 동반자로서의 경제 지원과 경제 협력도 받아냈어요. 그 문서 전문을 제가 다 봤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김정은 입장에서는 선물 보따리를 이번에 안겨준 거예요, 푸틴이. 그 김정은 이전까지는 북한은 항상 선군 정치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군대를 양성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제1번 과제가 선군 정치 체제인데 근데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북한 체제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게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병진 노선으로 갈아탑니다. 근데 뚜렷한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효과나 성과를 드러내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푸틴의 방북을 통해서 두 가지 결국은 군사적 지원과 경제 원조에 대한 그런 측면까지도 다
얻어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중요한 성과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언제쯤 끝날 걸로 예상을 하실까요, 교수님?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최소 3년 이상 간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좀 조심스럽죠. 인명을 살상하고 또 전쟁이 지속되면 고통받는 또 그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입장을 보자면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와 같은 서방의 자유주의 진영, 그리고 러시아는 러시아를 필두로 한 중국, 이란, 북한 등 지금은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러한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세력 간 대리전 양상으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1950년 발생됐던 한국 전쟁도 그때 당시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세력 간 대리전이었고 당시 3년 이상 전쟁이 길어졌는데 이러한 세력 간 대리전 양상하에서는 단기전보다는 장기전화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보면 전장이 조금 더 지속될 여력이 있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좀 상황을 보면 전황이 어떤 소강과 공방이 반복되고는 있지만 러시아에게 전황이 전반적으로 유리해가는 것은 사실 이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결국은 러시아의 승리를 점쳤는데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거나 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중재로 평화회담을 절차를 거쳐서 휴전의 단계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요즘에 보면 미국이나 나토의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 국가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지금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황이 불리해 가니까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나 독일이 이제는 직접적인 전투병 파병도 시사하고 있고 직접적인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도 시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뜻이냐? 러시아에게는 유리하고 우크라이나 전황이 불리해 가고 있다는 방증이죠. 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이런 긴장감처럼 중국과 대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긴장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좀 보이게 될까요? 중국의 시진핑이 올해로 집권 3주기 체제를 완성했죠. 그리고 시진핑은 올해로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오랫동안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시진핑 임기 내에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과업을 완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는 군사적 무력 충돌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수년 내에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부분들 그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나 안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중국이 만약에 군사적으로 대만을 침공하려 든다면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건데 그럼 미국에 개입하는 즉시 우리 한국도 참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미 군사동맹이 있기 때문에 과거 미국이 베트남 전쟁할 때도 우리도 전투병 파병을 했어요.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벌이니까 우린 또 다국적국에 또 포함이 돼서 또 전투병 파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전쟁에는 우리나라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중국과 대만 간 전쟁이 벌어져서 미국이 대만을 도와 중국과 전쟁을 벌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상식이죠. 당연히 우리는 미국과 같이 미국을 지원해서 우리는 군사적 지원이나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중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다는 보고가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미중 패권 경쟁, 지금은 이제 심화돼서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엄청난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또 전 세계 함정 건조, 배를 많이 또 만드는데 지금은 민간 상선을 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군함을 만드느라 쉽게 얘기하면 군함을 찍어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지금 엄청난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제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2023년 작년 8월에 미 국방부가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전략을 발표를 해요. 중국의 이러한 군사력의 급격한 팽창과 중국의 군사력의 부상을 보면
조만간 수년 내에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압도해서 더 그 앞지를 것이라고 하는 미 국방부의 전략 보고서가 나왔어요. 대량의 소모성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장이 무인화된다는 거예요. 무인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부분을 미국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핵무기 또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점철될 것인데 2030년 이후에는 중국이 핵탄두를 1000기 이상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4개의 발이 달려있는 견마형 로봇의 등에 화염방사기나 기관총을 설치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이 중국 관영 TV에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군의 인공지능 AI 활용이라든가 군사형 무인 로봇 체계 이런 부분들까지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기존 재래식 무기로부터 최신 무기 그리고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기 체계에 대한 군사력을 수적 그 다음에 질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글로벌 군사 정세나 한반도 보안 같은 면에서도 변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보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치면서 자국의 국익을, 자국의 실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은 북한이 미국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한국보다 북한에게 손을 내밀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도 많이 바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트럼프는 푸틴과의 극적인 드라마틱한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한반도 이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 한국 정부에게 뭐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경제적 부담이나 또는 그 다른 옵션으로서 한국 정부가 원하면 핵무기를 용인해주는 핵무기 개발을 용인해주는 대신 많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본토에 진출하게끔 하거나 투자를 요구한다든가 다른 반대급부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열어보면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트럼프라는 인물을 보면 이건 정치인이자 장사꾼이라고 하는 사업가라는 이미지도 커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국익 논리에 있어서 셈법을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북한의 핵 위험이 이제 심화될수록 우리나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한국형 삼축 체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 한국형 삼축 체계는 이제 킬체인 그리고 KAMD, KMPR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축 체계의 첫 번째인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제 타격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제법에도 전쟁법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선제 타격을 허용하고 있고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가령 북한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의 서울 상공을 향해서 조준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로서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발사되기 전에 그걸 무력화시키는 거, 즉 킬체인 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킬체인. 근데 만에 하나 이 킬체인이 실패를 했을 때 그러면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이제 KAMD라고 하는 한국형 대공 방어 체계, 앞서 말씀드렸던 MD라고 하는 미슬 디펜스인데요. 이제 위협 낙하물이나 또는 미사일 등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사일로 요격을 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 KAMD의 특징은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에 이르기까지. 쉽게 얘기하면 적의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1차 요격 시도를 해요. 근데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중고도에서 2차 요격 시도를 하고 다시 재차 그 저고도에서 3차 요격 시도를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보험을. 근데 만에 하나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에 이르기까지 요격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발이라도 가령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 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서울 한복판 용산에 떨어졌다. 그럼 우리로서는 3단계 KMPR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대량 응징 보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도 맞대응으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KMPR 단계까지 가면 그때는 이제 전면전이에요. 전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렇다면 북한과 우리나라의 군사력 차이는 조금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GFP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일반인들께서도 이제는 잘 아실 텐데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올해 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6위였다가 올해 5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거든요. 근데 이 GFP의 군사력 순위 측정은 한 50여 가지에서 60여 가지 정도 다양한 그런 측정 지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핵무기나 또는 대량 살상 무기는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인류 역사상 이제 가장 궁극의 최악의 무기라 할 수 있는 핵무기를 빼놓고 군사력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이 부분은 이제 조심스러운데 우리나라가 5위란 말이에요. 지금 북한이 지금 해마다 군사력 순위가 쭉 떨어져서 지금 36인가 그렇게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재래식의 군사력 순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직도 그 병력 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방부에서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간해요. 그래서 거기 적 위협이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상비 병력을 128만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128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5,200만, 북한 인구 2,5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청와대에 있으면서 정보기관하고도 이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00만이 채 안 될 거라고 해요. 최근에 한 1,800만 명 내외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데 근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북한군 상비병력 128만 어떻게 유지해왔냐는 거죠.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이 128만이라고 하는 수치는 한 번도 검증되지도 않고 검증할 수 없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인데 근데 우리가 북한의 이러한 군사력 순위나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보면 핵무기나 또는 생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재래식 무기가 핵무기나 이러한 생화학 무기와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비교 불가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뭐 128만이라고 하는 상비 병력을 주장하는데 예비 병력들 북한은 군복무 의무 복무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의 군복무를 한 예비역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북한의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동원 병력에 대한 부분들 한 대략 500만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북한의 군사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어떠냐 50만이 채 안 돼요 병력은. 그래서 40만에서 50만 내외로 육해공군 해병대 병력을 보유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육해공군 각 이 무기 체계에 대한 자산들, 전력들을 보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최첨단의 무기들을 우리가 무기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이른바 병력수만이 아닌 이러한 무기 체계의 어떤 질적 성능이나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병력이 많고 적고 이러한 부분에서 전투와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일단은 전쟁에 대한 부분에 좀 대입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군사력 측정 요소나 측정 지표들 그런 걸 다 대입해서 고려해야겠지만 북한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군사력 수준은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군사 무기 수준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압도하고 있다.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 대원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라벤더 시스템이 AI 기반의 표적 시스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AI 기술이 이제 미래 전쟁의 양상을 좀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 라벤더 시스템은요,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접목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적군과 우리 민간인을 구분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직접적인 전투 현장에서의 어떤 지휘 결심이나 지휘 판단을 하는데 용이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라벤더 시스템이 아직은 조금 더 성숙화되고 고도화돼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게 무고한 민간인들이 또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라벤더 시스템은 필요하고 또 활용 가치가 있지만 조금 고도화해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거리를 안고 있다. 앞으로 미래 전장은 이제 우리 현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나와 있지만 멈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anned, 유인과 unmanned, 무인의 복합 체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unmanned teaming, 그러니까 엄티
그러니까 기존의 멈티라고 하는 것은 유무인 복합체계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무무인 복합체계. 즉 앞으로 미래 전장은 무인화되어 있는 로봇에 의한 미래 전장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결국은 이러한 무무인 복합체계 도입을 통해서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뭐 킬러 로봇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이드형이든 또는 뭐 휴머노이드형이든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견마 로봇의 형태로든 다양한 형태의 그런 로봇 무인 체계가 미래 전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AI 인공지능의 시스템의 활용이나 무인 전력, 무기 체계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무인 AI 시스템과 이런 무인 로봇 체계에 대한 결합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지 이런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이죠.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핵무기를 사용했던 사례가 한 몇 번 정도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핵무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손꼽는 핵무기는요. 1945년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 시절에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돼요. 근데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으로 나가사키의 민간인 20만 명이 그날 하루에 20만 명이 사망을 하죠. 근데 이 원자폭탄은 공식적으로 태평양 전쟁 시절에 그때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것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의 공식적인 기록이고요. 비공식 기록도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아마 해당 정부와 각 정보 당국에서는 또 부인할 수도 있는데 과거 구소련 시절에 이제는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고 비밀이 해제된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제된 문서들을 찾아보면 1950년대 초에 지금 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돈바스라고 하는 돌출 지역이 있는데 이 돈바스 지역 내에 친러 우크라이나 반군 단체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교전을 벌이는데 러시아로부터 전술핵, 그러니까 전략핵이 아닌 전술핵 배낭을 받아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이제 친러 우크라이나 반군 단체가 이 핵 배낭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정부는 부인해요. 왜냐하면 러시아 정부는 당시 구소련,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가 그러한 핵무기를 제공해줬다라고 하는 국제 비난이나 국제 여론의 그런 직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그걸 사용한 친러 반군 단체는 지금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또 증언하거나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없고 그럼 반대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거를 규명하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정부 정작 우크라이나 정부조차도 핵무기 공격을 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핵은요 보유만 하되 사용되어지지 않고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데 만약에 이게 실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사용됐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걸 인정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필요하면 러시아가 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한 번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이전에 30년 전에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기록이 있고 사실이 있다? 그럼 사실은 지금의 한반도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뭐 또 사뭇 또 분위기가 다를 겁니다. 네. 인류 역사상 궁극의 무기라 불리우는 이 핵무기는 앞으로도 절대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어떤 전쟁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K방산 국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